자, 338쪽 호칭어 지칭어입니다. 호칭어 지칭어 사단원 요거는 호칭어는 뭐냐면 부르는 말. 아빠를 뭐라고 불러? 아빠를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른다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른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야라고 부른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게 호칭어. 부르는 말이 호칭어. 이 돈 누가 주셨어? 근데 아빠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이거는 지칭어. 가리키는 말. 다르겠죠? 그럼 아빠나 아버지는 부를 때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데 지칭할 때도 아버지, 아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지칭어, 호칭어가 다른 경우도 엄청 많아요. 자, 예를 들면 고모 있죠, 고모. 고모는 고모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 해도 돼? 고모가 주셨어요. 지칭어도 됩니다. 호칭 지금 같아. 고모의 남편을 뭐라고 하죠? 고모부? 고모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혹시 고숙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요? 고숙이라고는 안 하나? 이모의 남편은 뭐라 그래? 이모부 이숙이라고 안 한가? 그렇게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니요? 큰아버지를 뭐라 그래? 큰아버지라고 그러지? 그죠? 백부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백부. 없어? 설명이 안 되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방금 불렀던 것은 부른다는 것은 다 호칭어고 방금 내가 백부나 고수기숙은 지칭어입니다. 지칭만 가능하고 호칭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꽤 많은. 자, 거기에 1번 부모와 자녀 사이 호칭 지칭어 있잖아. 별표. 그 박스로 묶어. 1번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표 한 줄만 읽어줄게요. 아버지를 호칭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도 부른다 그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릴 때는 아빠고 결혼해서 어른 되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아닙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옆에 표를 보면 지칭어죠. 옆에는 지칭어인데 자기 아버지냐 타인 남의 아버지냐 차이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달라진 거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는 가치 넘친 부주 아버지라고 지칭이 되지만 죽었을 때 선친 성북은 아버님이 된다고. 아버님이라는 호칭과 지칭은 살아있을 때는 아버님이라는 호칭 지칭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돌아가셨을 때는. 밑에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일 때는 돌아가신 뒤에만 지칭이 가능하고 살아계실 때는 호칭, 지칭 둘 다 할 수가 없다. 단 편지 쓸 때만 가능해요. 편지 쓸 때만 아버님, 어머님 전 상사는 됩니다. 옆에 남의 아버지 볼까요? 살아있을 때 충부장, 춘장, 춘당, 대인, 어르신, 어르신네 또는 영의 아버지 가능합니다. 영의 아버님도 돼요. 남의 아버지니까. 남의 아버지는 아버님도 돼요. 죽은 사람은 선대인, 선거장, 선장 또는 누구 아버님도 돼요. 누구 아버지도 돼요. 알겠죠? 아버지 표 보는 거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 아버지로 의미하는지 어머니로 의미하는지 등등등. 밑에 아들, 딸, 손자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장인, 호칭어 장너린 아버님, 장모, 장모님, 어머님 알겠죠? 이렇게 불러라. 밑에 화살표 보세요. 장인, 장모가 사위 부를 때는 안서방, 여복에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사위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한서방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사위한테 해라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3번 자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을 때는 이름 불러도 되고 결혼하면 이름보다는 누구 아범, 누구 어멈 또는 아범아, 어머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며느리 보세요. 아가, 새아가, 어머마, 어미야, 누구 어머마 이렇게 부르는데 며느리 배우자에게 보세요. 또는 부모에게 보세요. 부모에게 자기 며느리 낳죠. 며느리 애라고 그러죠. 며느리 애란 말은 지칭어인데
며느리를 낮춰 부른 말입니다. 며느리를 낮춰 며느리라고 하거나. 밑에 화살표 보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아버님, 시어머니를 어머님, 어머니라고 호칭, 지칭한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위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인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만 불러야 되고 시어머니는 어머님이 원칙인데 어머니 가능. 알겠죠?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남녀 차별이 예배되죠. 그잖아. 엄마한테는 어머니가 가능하고 시아버지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시아버지도 아버지라는 거 허용해달라 해가지고 어느 예법은 말이 않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343쪽에) 더 알아두기 보면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주의 정비내용 2020년 그랬죠. 지금 2020년이잖아. 2020년에 지금 바뀌었어. 지금 바뀐 지 몇 달 안 돼요. 이게 바뀐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더 알아두기 보세요. 봐봐. 가족 형태의 변화, 수평적 인간관계 추구 등 다변화된 사회인것 속에서 언어의 제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보여 1957년부터 쭉 실태제 해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를까를 발간하게 됐어. 2020년에. 올해 발간되는데 이 책은 그간 언어의 지배를 겪던 표준 언어의 개정판이 아니라고. 표준 언어의 개정판이 아니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같이 해도 된다. 소통이 된다. 남녀 차별에서 이렇게 쓴 것이지.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는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나올 때는 아닌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쓰니까 남녀 차별된다고 해서 쓰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추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뭐라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어른들이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시험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개정판이 아니라고 했잖아.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럼 아직까지는 사위는 장인 장모님한테 장인들은 장모님이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야 돼. 이해돼? 알겠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만 해야 되고 시어머니를 어머님이 원칙인데 어머니 허용 이렇게만 하라고. 근데 남녀 차별이 이배되잖아.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 해도 그냥 허용해라 뭐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남편에 대해 여보 한섭씨 이렇게. 근데 한섭씨라는 호칭은요. 조건이 있죠. 뭐일 때만. 옆에 신혼초일 때만 가능하네. 알겠죠? 그러면 여보가 제일 낫죠. 그 다음 밑에 남자 여자 이것은요. 뭘 보고 하시냐면 그거하고 밑에 340쪽 있잖아. 요거는 그걸로 하지 마시고 342쪽 있어요. 342쪽 343쪽 요걸로 하세요. 알겠죠? 요거 별표. 자, 표 보는 법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표 보는 법 보시면 자, 남자 입장에서 형과 형이 안에 있죠. 남자가 자기 형은 형, 어른 되면 즉 결혼하면 형님이라고 불러라. 형이 안에는 형수님, 아주머니 가능하다. 그렇죠? 남동생 할 때는 이름 결혼하기 전에 이름 불러도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른 되면 아우, 우리 동생 이렇게 불러라. 동생이 남동생 안에는 재수씨 또는 개수씨라고 한다. 알겠죠? 표 보는 거 알겠죠?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할 때는 자기 가족을 빗대어서 아 이렇게 우리 언니가 결혼하면 우리 오빠가 결혼하면 내 동생이 결혼하면 이렇게 불러야 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잊을만 하면 돼요. 3, 4년에 한 번 꼴로냅니다. 3, 4년에 한 번이니까 잘 안 된다는 뜻인데 한 번씩 낼 때도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그렇지 알겠죠? 그게 340쪽까지 다 묶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41쪽 더 알아두기 보시면 호칭과 촌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알겠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사돈 사이도 빨간색 밑줄 치고 꼭 좀 읽어보세요. 사돈, 사돈어른, 그 다음에 사장어른, 노사장어른 이거 꼭 좀 알아두셔. 그 다음 9번 기타 지인 친구 안에 해보세요. 친구 안에 쭉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네. 근데 친구 안에 부를 때 뭐가 안 돼? 재수씨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아내를 재수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나머지 그냥 좀 보시면 되겠네요.
요것도 숙제 한 번씩 보시고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혹시 결혼하게 되는데 또는 누가 가족 중에 누가 결혼하게 되는데 어떻게 불러요? 있으면 질문 가르쳐 줄게요. 없으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쭉 넘깁니다. 이제 한문 들어가는데요. 350쪽. 한문 한자 있죠? 한자의 구조 있잖아. 여기서부터는 7급이야, 7급. 그래서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352쪽 보면 4번 두음 이상 한자 있죠? 별표. 그 몇 개 안 되죠, 글자. 하나, 둘, 셋, 넷 몇 개 안 되잖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옆에 내릴강, 항복할 항자가 있잖아. 그럼 옆에 보면 강우, 하강, 강 옆에다가 우 대신에 무수자를 쓰려면 뭐라 강수가 되겠지. 그러면 강우, 강수, 하강 옆에 항복이나 투항을 써가지고 다음 중 한자 의미 다른 거 고르셔. 그럼 투항을 고르면 되죠. 이해돼? 이렇게 내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해야 돼요. 엄청 잘 나와요. 그게 꼭 좀 해봐요. 넘깁니다. 354쪽. 한자 실제. 이거는 어떤 파트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도금이야, 도금. 어떻게 읽는지. 도금. 이게 만약에 여기가 막 시험에 나온다면, 사자성어가 제일 잘 나오고, 지난번에 했던.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도금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10분의 1 정도. 잘 안 되지만, 간혹 한자 표기가 맞냐? 간혹 물어보는. 주로 국가직에서.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도금이 중요하고, 이렇게 쓰구나. 한자 표기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자성어다. 쭉 한 번씩 읽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도금 이렇게 하고는 다음 도금이 잘못된 거고 보시할게 제일 잘 나온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삼자성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는 별표 쳐야 되죠. 지난 시간에 엄청 시간 투자해가지고 쭉 해줬죠.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26쪽. 426쪽 보면 맞춤법과 함께 아래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맞춤법이 중요해요. 맞춤법이. 가령 위에 있는 개발과 밑에 있는 개발 그랬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개발과 밑에 있는 개발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그럼 위에는 뭐라고 있어? 구체적 그랬지. 밑에는 뭐라고 있어? 요거 설명이 어렵죠? 내가 그냥 써놓은 거야,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한 칸 옆에는 뭐가 나와 있어? 국토개발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창의력개발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면, 이 두 개의 맞춤법의 차이는, 요거는, 첫 번째, 뭐, 인간과 관련만 돼가지고, 추상적이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된다고. 인간이 아니거나 무조건 개발. 눈에 보이는 거 추상적인 게 아닌 게 무조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문이야, 예문. 예문. 그럼 국토개발은 당연히 인간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쓰고 창의력은 인간의 창의력이죠. 동물한테 창의력이 없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이죠. 이럴 때만 개발 이렇게 쓴다. 알겠죠? 그러면 사람한테 딱 맞는 안경을 개발했어. 안경 개발. 위에 거 아닐까요? 그렇지, 위에 거지. 사람과 관련다 하더라도 물건이잖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위에 거 아닐까? 위에 거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알겠죠? 맞춤법이 중요한데 이거를 왜 뒤로 굳이 빼놨냐는 건데 맞춤법에 하도 많이 나온 단어들이에요. 하도 많이 나와서 또 나올 경우 재수 없으면 다음 중 한자 표기가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개발은 둘 다 알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은 당연히 10개짜 개발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10개짜가 맞거든? 이 개발을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맞춤법만 아세요. 알겠죠? 이게 맞춤법 끝나면 한자를 보면 된다 그 말.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내용을 알아보시끔 썼을 거고요. 429쪽 보시면 이번에 도움이 이거는 맞춤법으로는 똑같죠. 똑같은데 한자로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아, 한자로 어떻게 뜻이 달라진다. 그 맨 오른쪽은 예문이고요. 알겠죠? 똑같은 격인데 도움이옵니다. 한자로 써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것만 모아놓으면 이제 도움이에요. 모아놓은 거. 알겠죠? 그것도 중요해요. 쭉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숙제 보시고 선생님 설명 받는데도 말씀 못 알아먹을 수 있으면 질문하면 개수에 상관없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434쪽 한문의 기초 이거는 7급입니다. 근데 다 7급에서 안 하지만 뭐는 하냐면 441쪽 있잖아. 5번에 한시 요거는 별표 치고 7급은 한시 원문만 써주고요. 해석 도금 일치 안 해주기도 하거든. 근데 9급은 해석을 달아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게 될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빼서 수업을 하고 마칠게요. 봅시다. 한시 을지문덕 여수정 우중문시가 있네요. 을지문덕이 어느 시대 장군이죠? 고구려 장군이죠? 그래, 고구려 장군. 이 고구려 장군 을지문 이거 살수대첩 국사시간에 배웠죠? 그 살수대첩 할 때 우중문 장군에 띄우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한시예요. 작가가 명확하니까요. 제목을 보면 여수정 우중문시죠. 여는 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었다고. 기부. 수는 수나라 장군. 수나라 장군 우중문 사람 이름이죠.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시 그 말이에요.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그대는 누구야? 우중문. 우중문 너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네. 꾸중 칭찬. 야, 당신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그랬어. 꾸중이야 칭찬이요. 칭찬 아니냐. 칭찬이잖아. 기묘한 계산. 누구의 기묘한 계산? 우중문 너의 기묘한 계산. 땅의 이치를 통했노라. 꾸중 칭찬. 칭찬했잖아. 여기까지는 칭찬이잖아. 전쟁마다 이겨서 그 공이 높으니. 누가 전쟁마다 이겼어? 우중문 네가 전쟁마다 이겨서 공이 높으니까 만족함을 하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만족함을 하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꾸중이야, 칭찬이야, 조롱이야. 이게 왜 조롱이냐? 아니, 조롱이 맞는데 왜 조롱이냐고. 응? 이제 질때가 됐다는 뜻이냐? 느낌에? 많이 이겼으니까 가라고. 진짜 그거냐? 아니잖아. 을지문덕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야, 구라치지 마. 저 국사시간에 사실대첩 안 배웠냐? 그거 연관돼서 봐야지. 사실대첩 배웠다며. 그지? 이 편지를 어쩔 때 준 거죠? 그 다음 맞춘다고? 몸을 잘 모르겠어. 수나라하고 전쟁했잖아. 을지문덕이랑. 예. 누가 계속 이겼다고? 뭔 을지문덕이 이겨. 전쟁마다 이겨서 국을 높았다는데.
뭔 일주문득 이기냐. 내 졌지. 누가 이겼어? 우주문이 계속 이겼잖아. 고사리는 안 배우냐? 뭐 배웠냐 도대체? 이제 고구려 역사를 잘 배워야지. 윤배가 잘 배워야지. 고구려 우리 땅인지 아닌지 우리 역사인지 알 수 있지. 야, 이거 봐봐. 을주문에 쓴 거 보면 천년마다 이겼대. 누가? 근데 왜 을주문도 이겼다고 그래? 구라치지 마. 우주문이 계속 이겼잖아. 내가 시간 되면 이야기해 줍니다. 넘깁니다. 할 것은 많고. 2번 추야우종 제추원. 최씨 선으로 봐. 최씨. 최씨야? 너 최씨야? 어디 최씨야? 경주 최씨야? 또 최씨 선으로 보세요. 어디 최씨야? 경주 최씨야? 오, 왕족이네. 경주 최씨. 경주 최씨 시조가 누구야? 남자분. 네 시조. 몰라? 윤병. 최초원이잖아. 윤병. 네 시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최초원이가 경주 최씨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렇죠. 수능한 시 들어봐. 수능한 시. 여기 써 있으면 그렇게 읽어야 돼. 너는 똑바로 배워야 돼. 네 시조 배운 거야. 몇 대 손이야? 까먹었어? 몇 대 손이야? 대충 계산해 줄까? 30. 한 50 몇 대 갔을 것 같은데? 빠르면 50 몇 대, 늦으면 한 60 몇 대 초반 되지 않을까? 근데 계산해보면 대충 나오잖아. 알아야 돼. 니 장가 가지고 장애르니 어디 최신가, 경 최신가, 시조가 누군가 몰라요. 몇 대 손인가 몰라요. 되겠냐? 봅시다. 최초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죠. 어디 유학 갔어? 당나라.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야. 유학생 1호. 그러면 꽤 잘 나간 거야? 보통 잘 나간 거야? 아니면 엄청 잘 나간 거야? 아니면 보통이야? 엄청 잘 나간 거지. 엄청 잘 나갔다고. 최고의 인기납니다. 최초원이가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이걸 썼는데 이게 대박납니다. 토황소경문도 실은 국어 시간에 배워요. 심화 때 배우는데 그게 대박나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어요. 승승장구랍니다. 근데 라인을 잘못 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귀향을 했는데 신라로 귀향을 했는데 그렇게 인기 있는 강대국의 당나라 강대국의 예를 들면 장관급이야. 물론 잘렸지만 그 신라로 돌아왔어. 그러면 상당히 어쩔까? 대접을 잘 받아야 되는데 신분이 뭐야? 육두품이야. 육두품에서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어. 자, 육두품이 최초가 육두품 출신이야. 높아 낮아? 높아 낮아? 높죠? 육두품 철 높죠. 민간인이 올라가 있으면 최고의 등급이죠. 가장 높은데 불구하고도 워낙 뛰어난 사람이잖아. 이게 한계야. 왜? 성골이나 진골이 돼야 돼. 이거는 성골, 진골은 능력과 상관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신분의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 3번 최가해산 독서당이나 추야우중이나 짓는데,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을 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야우중 같은 경우는 아마 당나라 때 쓴 거 아닐까라고 추측입니다. 왜 당나라 때 쓰는가 추측인가 봅시다. 가을바람 소리를 들으며 괴롭게 음란히 그랬습니다. 심정은 괴롭죠. 있는데 세상에 내 마음을 알 사람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 또는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다 뜻도 되고요. 창밖에 밤비가 내립니다. 창밖에 밤비가 막 내려.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러면 밤비는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니까 객관적 상관분이 되겠네요.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를 달리. 자, 이 만리라는 단어 때문에 등불 앞에, 나는 등불 앞에 있는데 마음은 만리밖에 있어. 그러면 아주 먼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고향 땅 신라를 그리워한 건 아닐까라고 고등학교 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닌가? 그 주제가 수구초심이죠. 그 다음에 3번의 제 가야산 독서당은요. 제자는 지었다 그 말이거든요. 가야산 독서당은 독서하는 집 독서당 당 이름이야. 가야산 독서당에서 지은 이거는 가야산 산 이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라죠. 신라 가야산 독서당에서 제자는 지을 제자를 지었음 그겁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격격평으로 울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봉으로 울렸어. 밑줄 주체 땡땡. 누가 근다고 누가 바위 사이를 막 달려가고 봉우를 막 울려. 뭔지 알아 몰라. 아직 모르겠죠.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척은 먼 거니까 가까운 거니까 지척에 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척은 가까운 거리야. 지척에 사는 말소리도 분각히 어려워라. 봐봐. 바위 사이를 막 미친 듯 달려 봉우리 울리는 그 소리 때문에 가까이 사는 말소리도 분각히 어려워. 그러면 무엇이 바위 사이를 막 달려서 봉우리 울렸을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소리 때문에 가까운 데 사는 말소리도 분각히 어려워.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시비하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야 부정적 소리야? 부정적 소리죠. 시비하는 소리 속세의 소리입니다.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봐서 짐짓은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산을 흐르는 물로 온산을 들려버렸다. 그러면 바위사를 미친 듯 달려 격격평우리 울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물소리였지. 물소리가 바위사를 막 달려가지고 봉우리 울려 이렇게. 그래서 이 시끄러운 물소리 때문에 그러면 주체를 써야죠.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격격평우리 울리니 미치고 주체 땡땡 뭐야? 물소리야. 아니 물이죠. 물 소리가 이렇게 커. 지체가는 말소리를 구하기 어려워. 근데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봐서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어. 그러면 물소리 때문에 시비하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결국 물소리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지. 왜?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주잖아. 그러면 시비하는 소리는 속세의 소리겠지. 가야산 독서장에 있으면서 물소리 때문에 속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세하고 계속 인연을 맺고 싶은 거야? 속세하고 끊어보고 싶은 거야? 그겁니다. 그게 주제야. 속세와 인연을 끊고 싶구나. 그랬죠? 그 다음 4번 송인입니다. 보낼 송자. 사람을 보내며 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 님을 보내며. 이 임자가 사람이라는 뜻이니 님. 사람은 님을 보내며. 자, 비겐 긴 감독의 풀빛이 짙은데 옆에다 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님 보내는 남포에서는 슬픈 노래만 울리네. 옆에다 씁니다. 인간사의 슬픔. 그러니까 비가 긴 감독의 풀빛이 푸르러서 있어. 자연의 아름다운데 님 보낸 남포에서 슬픈 노래만 울려. 남포라는 포구에서 님을 보내. 이게 슬픈 노래만 울려. 인간사의 슬픔. 그러면 서로가 대구가 돼, 대조가 돼. 응? 대조. 대동강물이 언제 대동강물은 말라 안 말라? 마를 수가 없지. 엄청 큰데 어떻게 마르겠냐? 대동강 언제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 눈물을 푸르미게 못하는 것은 남포가 대동강에 있구나. 대동강 남포에서 이별하고 있어가지고 이별의 눈물이 떨어졌어. 그게 대동강 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동강 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너무나 과장법이죠. 그죠? (5번) 사료입니다. 참새야 어디서 가면 이 참새가 긍정인가 부정인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참새야 어디서 가면 하느냐? 일단 참새 세모치고요. 이거 탐관오리입니다. 왜 나쁜 놈이냐면 뒤를 보세요.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고 맸어 밭을. 근데 밭의 벼멸기장을 다 없애줘. 그러니까 이 참새가 탐관오리고요. 그럼 늙은 호라비는 뭐야? 힘없는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는 뭐야? 탐관오리 횡포. 사자성어로 가렴주가 되겠네요. 6번 습수요. 습은 주었다. 그 말, 수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 줍기 노래. 밭고량에서 이삭 줍는 시골아 이 말이에요. 자, 밭고량에서
논밭을 메우면 이삭이 떨어지겠지. 거기 이걸 좀 놔두고 가거든. 근데 이삭 줍는 시골 아이 말이 하루 종일 동서로 다니고 바구니가 안 차. 그러면 벼 같은 거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겼어, 안 남겼어? 거의 안 남기고 다 죽었다는 거지. 올해는 벼를 뱉는 사람도 교묘해져가지고 이삭 하나 남기자고 관과 창고에 바쳤다고. 먹은 게 아니고 관과 창고에 다 바쳤다고, 이삭까지. 살기가 좋아, 어려워. 아주 어렵다. 이것도 탐관으로 해보죠. 수확한 거를 다 이삭까지 다 뺏어갔다고, 관과 창고로. 그래서 이것도 탐관으로 횡포 가림주가 되겠습니다. 7번 탐진초녀. 탐진이 전라도 강진의 조선시대 명칭이 탐진입니다. 탐진 마을에서 노래했다는 건데, 새로 짜는 무명이 눈깨가 죽어서 무명을 짰어. 눈깨가 죽고 하얗게 짰어. 근데 이방 줄 돈이라고 누가 뺏어갔어? 황도가 뺏어갔어. 이방이 높은 놈이야, 황도가 높은 놈이야? 황도가 아니지. 이방 줄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갔다고. 이방이 더 높지. 그럼 황도는 누구라? 밑에 똘마니 행동대원이죠. 이방 줄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뺏길 건 뺏겠나? 한번 봐볼까? 누전 세금 독촉다. 누전세야. 누전이라는 것은 누락된 전토거든. 토지 대장에 누락된 전토야.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가 적폐. 그니까 탐관으로 행포죠. 누전된 것은 당연히 낼 필요가 없죠. 안 내야 맞죠. 그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가 적폐. 왜? 3월 중순에 세곡선 세금 곡식 실은배. 세금 곡식 실은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빨빨 내라고 해서 이것도 뭐야? 탐관으로 행포. 이해 안 된 거 질문. 자, 고시 정리하고 한번 봅시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서 지지배비 그 소리 그치지 않는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소름을 허사한 듯해. 누가? 제비가. 느릅나무, 해나무 늙어서 구멍이 많은데 거기 살면 되지. 왜 어째가 거기서 기뛰지 않냐고 제비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을 주고받는다. 느릅나무 구멍에는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빌면서 뒤진다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 산나 못 산다. 못 살고 유랑민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제비는 탐관오리야 힘없는 백성이야. 힘없는 백성 또 돌아다니는 유랑민이고, 황새하고 병은 뭐야?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행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고 또 돌아다니는 신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제가 다 비슷하죠. 여기서 타맥행. 타는 때를 타자, 맥은 보리입니다. 보리타작입니다. 타맥은 보리타작. 보리타작 하는 것은 뭐야? 보리깨를 딱 때려가지고 보리 껍질을 벗게 되는 거죠. 그죠?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막걸리 딱 걸러놓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놓기가 한잔 했어요. 큰 사발에 보리밥을 한 잔나 쌓아놨어. 밥 먹자마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 도리깨가 보리타작 하는 농기구야. 마당에 나서니까 검깃한 두어깨 햇빛받아 번쩍이는 거기 밑줄. 검깃한 두어깨 햇빛받아 번쩍이는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돼?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돼? 왜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보리타작을 지금 좋게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쓰는 애가 정약인이야. 정약인은 중농주의 실학자야. 농사 짓는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검깃한 두어깨 햇빛받아 이걸 좋은 의미로 써야 돼. 씁니다. 건강한 노동의 모습. 건강한 노동의 모습. 이게 농민의 힘든 모습. 이건 습입니다. 농민의 고통, 그러면 더 안 되고요. 시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농민의 모습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옹이야 소리 내며 발맞춰 두드리니까, 옹이야 소리가 보리타작 할 때 불렀던 노래란 걸 알 수 있죠. 주고받는 노래,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르쳐내. 발맞춰 두드리니까 삽시간 보리 나달 곡식이죠. 곡식이 온 마당에 가득해. 껍질은 날아다니고. 이게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참 좋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옹야라는 노래가 주고받는 노래지. 이런 노래를 선호창이라 그러는데요. 점점 높아져. 노랫가락이 높아지는 것은 흥이 고조되는 거지. 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지붕에 보리티끌, 보이는 것은 마당에 있는 보리나들이 가득하고 있고, 지붕에 있는 보리티끌이 막 날아가.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이렇게.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 기색을 보니까 즐겁기 짝이 없대. 그 다음 밑줄. 마음이 몸에 놓여 되지 않는 밑줄.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마음이 몸에 놓여 되지 않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심신의 조화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공부하는 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앉아있어,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일치된 거야. 내가 원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근데 아빠가 차로 태워졌어. 도망가지 말고 문 앞에 지키고 있어. 매들고 나오면 때리면 나오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왔다가 터지기 싫으니까 아빠가 가는 거 내가 지키고 있거든. 못 나오고 있어. 그럼 마음은 여기 있지 않지? 그게 마음이 몸의 노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보니까 볼타작을 해. 볼타작 하는데 알갱이 딱 입고 버리고 날아다니잖아. 사람들이 엄청 고조되잖아.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일하면서 즐거움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됐다는 거야. 심신이 있고.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지. 근데 봐봐. 마지막에 주제가 확 바뀌어옵니다. 어떻게 바뀌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어디가 낙원이라고. 여기 어떤 거? 심신이 좋아지는 거. 이게 낙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벼슬길 해먹고 있으려? 벼슬길 세모. 내가 그동안 뭐에 헤매고 있었다고? 계속 벼슬길 헤매고 있었다고? 그럼 벼슬길은 어떤 의미가 안 좋다는 거야? 심지어 좋은 게 안 했다는 거. 그러면 저장여기가 벼슬길 했을 때는 내 마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 어쩔 수 없이 아무도 해야 되고 원치 않은 일도 시켜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벼슬이라는 것은 심신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은 이게 아닌데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벼슬길은 긍정, 부정. 부정 쪽으로 썼다가 핵심입니다. 심신이 조화를 이룬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뭘로 바뀌어? 누구 삶을 반성하고 있어? 자기 삶 반성하고 있죠. 10번 절명시 황현. 호가 매천이거든요. 매천 황현 이 아저씨는 구사시간 잠깐 배우죠. 실제로 절명시가 뭐야? 목숨을 끊는 시 그 말이죠. 절명시 시리즈를 쓰고 연장시 쓰고 죽어요 바로. 죽기 전에 쓴 시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경술국치죠. 나라가 일제히 넘어가가지고 어차피 봐봐. 농민들은 글자도 모르죠. 그잖아. 그럼 정치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우리가 왜 주권을 빼앗긴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하는 대로만 했어. 근데 글자를 아는 지식인들은 배운 게 있죠. 왜 넘어갔는지, 그 어쩌다가 넘어가게 됐는지, 네? 거기서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는지 알긴 알잖아. 그죠? 거기 오는 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좀 몸으로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이런 걸 알고 자살하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볼까요?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린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린다는 거야.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려. 그러면 새와 짐승은 뭐야? 감정이입이죠. 나도 근다 그 말이야. 무궁화 원사 이제 망했대. 우리나라 이제 망했대. 조선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죠. 경술국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나서 책 덮었습니다. 삽을 넣고 이게 아니고 책을 덮고. 그럼 이 사람 뭘 보던 사람이야? 책을 덮었지. 책 덮고 책 밀주고 신분암시. 화자의 신분을 암시해주죠. 좀 지식인이었군. 그죠?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까 인간성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글을 아는 사람으로서 노릇하기 어렵다고. 글 아는 사람이면 여기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슬픔, 그죠?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권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몇 권도 가져와야 돼요. 2권도 가져오시고 1권도 가져오세요. 왜냐면 1권에 중간에 숙제해준 데 있잖아. 이걸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다음 시간에 1권과 1권을 다 가져오실 때 2권 위주로 설명을 하겠죠? 1권까지 같이 가져오셔야 돼. 그리고 질문을 받기 때문에 어찌해야 돼? 1권도 가져와. 2권은 꼭 가져오시고. 알겠죠?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